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종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은 말 그대로 간호학에서의 기본을 다루는 과목이죠. 그런데 왜 기본간호학이 자꾸 어렵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국시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과목이 뭐냐면 좀 어렵다? 화라? 이 많은 과목이 뭐예요? 기본, 성인, 관리, 지역사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도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정해져 있죠. 그죠? 바이탈, IV 리무브, 그 다음에 백메이킹, 그거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우원리 중환자실 가면은 뭐 유리나우책 이런 거 정도만 하지 특별히 다른 거는 아마 제한들이 많이 걸려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옵저베이션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 문제가 최근에 기본간호 문제 패턴이 실제로 해봤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해본 적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자꾸 외우려 그러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간호학은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고 문제 난이도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본간호학이 또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은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의 독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간호학 공부를 하다면요. 성인간호학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관리하고의 공통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고시 대비해서 과목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모성, 아동, 기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이 나머지 세 과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성에서도 좀 잘 해놓고 관리에서도 공통적인 부분 정리 잘 해놓고 아동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오히려 기본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면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간호학 책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은 개념 정리, 뒤에는 관련되는 핵심 문제 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간호학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문제풀이에 포커스 절대 지금은 맞추지 마시고요. 기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간호학 문제는 몇 문제죠? 30문제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 기출의 빈도수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투약 문제예요. 투약은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취업할 때도 그죠? 면접 볼 때 이 투약 시험을 보는 병원들도 제법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 때 투약 시험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죠? 근데 투약 시험에서 에러라도 이게 실수라도 해서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발령을 좀 늦게 내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죠? 왜? 실제 임상 논문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병동에서 투약 에러를 내는 간호사를 추적해서 팔로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입간호사 교육 때 투약 시험 만점을 못 받았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신입간호사 때 투약 시험에서 페이를 받잖아요. 그러면 발령이 보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 배설, 활동, 운동, 거의 기본으로 3문제씩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간호학에 수업 양식 있죠. 우리 간호 뭐였죠? 데이터하고 목표 진단하고 목적 정하고 수행평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빠져 있고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로만 중심으로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점적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거의 비슷하죠.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간압은 여러분들이 실습했을 때 경험했던 내용들을 참조로 공부하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임상에 가셨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이 과목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사정 부분입니다. 건강사정은 실질적인 바이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활력증후에서 활력증후 측정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건 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바이탈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6번요. 하나 이상의 활력증후가 비정상적이면 적어도 4시간마다 활력증후 측정을 해야 되고요. 7번, 수술과 같이 생리적 변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위험이 있거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경우에는 15분마다 측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술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바이탈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15분 바이탈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5분. 그래서 6번에 4시간마다 7번에 15분 바이탈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항상 측정을 해야 되죠. 언제나 측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력증후 측정 시 주의사항이요. 특히 영아, 소아, 무식 환자, 불안정한 환자는 구강 체온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1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깨물 가능성이 있죠. 깨물게 되면 거기에 구강 체온은 수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영아, 소아, 무식 환자, 불안정한 환자는 구강 측정 체온의 측정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생아에게는 직장 체온 측정을 피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아동간호학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 신생아에게 직장 체온 측정을 피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실제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직장 점막에 천공이 일어나죠.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 체온 측정은 하지 않아요. 자, 체온계를 깨뜨렸을 때는 피부에 수은이 닿지 않도록 수은만 모아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체온 측정할 때는 바로 넣으면 뻣뻣하잖아요. 손상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윤활제를 발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목동맥 보세요. 목의 중하부를 촉지하는 건데 목동맥을 작용하게 되면 서맥, 실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양쪽을 다 동시에 측정하는 거는 뇌의 혈액 공급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립성 저혈압이죠. 직립성 저혈압은 어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서 있으면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위 변경 시 부축하라고요. 혼자서 저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현기증이나 저혈압을 측정할 때는 부축하셔야 되고, 현기증이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죠. 주로 언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냐면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언제쯤,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게 언제일까? 수술하고 나서, 그쵸? 유치도뇨 있죠? 그를 폴리가스를 리무브 한 다음에 언제 화장실 가서 소변 보라 그러죠? 우리 폴리가스 리무브하고 소변을 몇 시간 뒤에 봐야 된다. 늦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소변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폴리가스 빼면 시원해갖고 있어요. 그냥 시원하다. 그리고는 계속 쉬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소변 누구님 소변 보셨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지금 가서 볼게요. 팍 일어나서 가시거든요. 바로 콜옵니다. 화장실 콜.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립성 저혈압이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 있는 환자들은 처음에 앉아서 댕글링, 다리 흔들기 운동하고, 아니면 보호자 있으면 보호자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고, 보호자 없으면 간호사들 콜하라고 티칭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인의 정상 활력증후는 우리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그쵸? 우리 체온은 우리 큰 소리로 해볼까요? 36에서 37도. 맥박은 60에서 100. 그 다음에 호흡은 12에서 20. 혈압은 120에서 80.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온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리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체온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열 손실과 열 생산이 같이 좀 맞춰져야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다? 시상하부. 요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을 소실하는 중추, 그렇죠? 전엽이죠. 그 다음에 후엽이 열 생산 중추죠. 그렇죠? 그래서 열을 소실하는데 어때요? 혈관을 혈 소실하는데 그 혈 소실 중추가 전엽, 열 생산선 중추가 후엽. 그래서 전소후생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을 생산한다 보면은, 자, 기초대사율이라고 하면 절대 한정할 때 신체가 생산하는 열을 기초대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한정하고 있을 때 몸에서 열 생산하는 열. 그래서 기초대사율에 의해서 열을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대사율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이 기초대사율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의 수축운동을 통해서 열 생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보다 훨씬 많은 열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수의적이든 불수의적 골격근 수축이든 어때요?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 열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동에서 신생아 파트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 신생아의 비전율성 열 생산염. 자, 전엽 밑에 체온 상승을 보세요. 열이 날 때는 어때요? 혈관이 수축하죠. 수축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떨림을 통해서 추워 떨림을 통해서 열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생아는 여기서 비전율성 동그라미 떨림이 없다고. 신생아는 열이 나는데 덜덜덜 떨면서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율성 열 생산, 비전율성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신생아는 열 생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갈색 지방이라고 신생아는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아동에서 다시 할 거예요. 갈색 지방 하나만 써놓으세요. 갈색 지방 조직을, 그렇죠? 갈색 지방의 조직 대사예요. 대사 활동을 통해서 갈색 지방을 분해해서, 그죠?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열을 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 손실 별표 많이 하세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 전도, 대류, 증발이요. 자, 이거는 열 손실은 별표 많이 하시고요. 이게 아동하고 같이 문제가 겹쳐요. 특히 아동에서 신생아들이 열 손실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신생아 파트 들어가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복사는 물체 간의 직접 접촉이 없이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신체열로 인해서 수면백 안에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 그 다음에 전도는 직접 접촉, 딱딱한 물건이 두 개가 닿아서 열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왜 그 NICU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청진기를 가지고 하트레이트라든가 이렇게 호흡음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청진기를 갖다 꽂으면 열 손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비벼하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전도에 의한 것이죠. 특히 또 열이 날 때 몸도 고체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얼음, 아이스백도 고체 물건이잖아요. 두 개 딱딱한 것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나는 게 전도. 대류는 공기 움직임이요. 그래서 땀이 날 때 우리 선풍기 틀면 훨씬 시원하고 바람 불면 시원하죠. 그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대류.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변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하면 땀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그게 증발에 의해서 열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예들이 시험 문제면서 그 예들을 주면서 열 손실의 어떤 기전을 이용해서 열 소실이 이루어지는가가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동에서는 조금 더 신생아 예를 들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청진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애기 신생아 체중을 잴 때 체중계 위에다가 헝겊이라든가 그러니까 천이라든가 뭔가를 깔아서 열손실을 막는 방법 이런 예들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전자체온계 있고요. 그래서 구강, 직장용 전자체온계가 있죠. 적외선 체온계가 있고요. 유리수은 체온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일회용 체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체온감지 테이프 이것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자동감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머스트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체온 측정 부위가 실제 문제에서 나오죠. 근데 측정 부위가 구강이다, 직장이다, 애가 더 고막이다. 이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자, 이거를 가장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쓰시오. 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요. 그러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애과. 그쵸? 액, 고구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애과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고막하고, 그 다음에 구강은 같죠. 그 다음에 직장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액, 고구직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 측정 시간보다는 온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기 및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자, 구강을 보다가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거 했었죠. 영아, 소아, 무식, 그죠? 의식 손상 환자, 그 다음에 입안에 손상이 있는데 입안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구강 손상 환자, 또 구강호흡하는